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앙대학교 문태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은 유엔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전략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강의 노트를 보내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그 강의 노트를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유화면 잘 보입니까? 그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유엔과 우리나라의 SDGs와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혁과 의미를 살펴보고 곧바로 유엔의 SDG, 우리나라의 SDGs, 그 다음에 이 SDGs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과 토론 주제 몇 개를 제시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혁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은 뭐 이미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예측되는 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가 이제 실현 가능한 미래, 세 번째 미래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미래,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티드 퓨처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경향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미래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를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미래에 살게 될 것인가. 뭐 AI가 사람을 상당히 많이 대체할 수 있고,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 AI에 같이 탑재가 되면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미래로 이제 보고, 두 번째 미래는 이제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feasible futur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의 지금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 실현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실현 가능한 미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와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주어진 자원과 현재 여건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미래의 정도는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미래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미래인 예측 가능한 미래, 예측되는 미래와 실현 가능한 미래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오늘의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과 정책과 사회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 후속 조치가 이제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논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뭐 나라,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삶, 또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측되는 또는 실현 가능한 미래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바람직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컴퓨터가 이 세상에서 이제 처음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경이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일주일 걸려서 겨우 해내던 일들을 컴퓨터가 뭐 1시간 또는 뭐 수십 분 만에 이제 해내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일주일 일하던 것을 이제 하루만 일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사실 컴퓨터가 나오기 전과 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은 정말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자기의 과제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러면은 일주일 걸리던 일을 우리가 하루 만에 한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은 굉장히 편해졌습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으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생각은 컴퓨터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사람에게 하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뀌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굉장히 오래 걸려야 했을 의사소통의 시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은 예전에 소비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일들이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시간만 일하는데 또 소통하는 데 쓰고 나머지 시간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죠.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설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핀 공장의 얘기를 이제 그 사례로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필요한 핀을 다 만들 수 있었던 뭐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은 충분히 모든 필요한 핀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시간 기술의 발달로 해서 생긴 여유 시간의 4시간, 이 4시간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갑자기 늘어난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것, 뭐 잠도 시큰 자보겠다, 또 뭐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훨씬 더 많이 하겠다. 뭐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그 일들에 그동안 쓰지 못했던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시간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3달, 4달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시간을 이제 쓰게 되겠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잘하는 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시간을 쓰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소질들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테고 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 활동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할 테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테고 가족, 교육,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맺어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쏟아붓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4시간만 일하고 4시간 놀면은 뭐 경제가 발전이 어떻게 이제 되겠느냐, 또 소득 수준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좀 낭비적인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테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 커져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역량이 커져나가는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사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테고, 그런 창의적인 생각은 새로운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사회 구조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사회가 훨씬 더 나은 발전된 사회로 진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멘텀을 주는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아까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을 그 예로 들어서 그 생각을 이제 했었듯이 반드시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가 시간이 그대로 남지가 않고 그 여가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핀 공장의 얘기를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서 이제 반추를 해보면은 이게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4시간의 시간을 여유 있는 그래서 가족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에 자기가 또 원하는 시간에 이것을 쓰는 뭐 이런 세상하고,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업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게 하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우리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수입을 가지고 오고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쏟을 수 있는 첫 번째 사회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전개되었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1972년도에 로마 클럽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 발간한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라는 이 보고서에서 이제 만약 1970년대 당시에 자원의 사용 속도라든지 환경 오염의 속도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의 그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이제 보면은 결국 이런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그 비즈니스 as usual BAU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1970년대 같으면은 2차 대전 이후에 공업과 자본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이 성장의 한계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 보고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경의에 찬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당시에 로마 클럽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원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이 이 정도의 속도로 진척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연구를 MIT 공과대학의 그 당시에 유명한 이 포레스트 교수라고 새로운 종합적인 이 그 접근 방법을
그 활용하기 시작했던 교수에게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이제 이 성장의 한계의 보고서 내용인데 결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은 100년 이내에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이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모델에 입각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실험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런 논리였습니다. 결국은 유한한 지구 위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치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가지고 와도 성장의 한계는 피할 수가 없다. 다만 뭐 10년, 20년 정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한계, 또 환경오염의 한계, 식량의 한계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보고서는 유엔에 또 이제 보고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1972년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최초로 지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UNEP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엔 환경 계획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이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이제 세계 환경 발전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2000년대까지 2000년과 그 이후에까지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환경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이 노르웨이의 여수상이었던 브룬트란스트 여수상에게 이제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를 뭐 브룬트란트 위원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이름을 이제 약칭으로 이제 뭐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연구했던 연구팀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논쟁이냐고 하면은 2000년과 그 이후까지 지속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환경 전략 수립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환경 전략에만 맞춰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다른 일부류의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브룬트란트 수상을 위시한 다른 연구진들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환경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그 연관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룬트란트 수상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 세계환경발전위원회의 보고서였죠. 이것이 이제 1987년도에 세상에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하게 자주 인용이 되고 읽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전략을 광범위하게 제안을 했고 이 전략과 정책의 방향,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함의와 정책적인 시사성을 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는 계속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 9월 달에 유엔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17개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게 이제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UN SDGs, UN에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에 대한 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클럽을 창설했던 초대 그 회장이었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실업가였죠. 이 부분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로 생각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빈곤, 전쟁, 오염, 범죄, 억압, 자원고갈, 테러리즘, 경제적 불안정, 인종주의, 마약 중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든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맞는 연구팀들을 이제 물색을 하다가 MIT의 포레스트 교수팀을 만나게 되어서 그 팀에서 이제 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는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정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이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다. 굉장히 모호한 이 개념이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읽고 의미를 되새기다가 보면은 굉장히 잘 내린 정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발전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내린 이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법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과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굉장히 균형된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체계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기반한 이런 변화를 추구를 하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 인간관계의 변화, 정치와 행정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하위 시스템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생산, 기술, 행정, 국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적정한 삶의 질을 현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지속 가능주의는 포용 가치다. 그래서 이것이 진보의 가치이기도 하고 보수의 가치이기도 해서 형평과 효율, 자유와 공정, 참여, 포용, 상생을 다 포괄하는 포용 가치로서의 이제 서스테이너블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관계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채취하는 관계에서 이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관계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로 이제 변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좋은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이런 사회의 하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달성 가능해진다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이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양극화, 갈등, 코로나19,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또 남북관계, 뭐 이런 문제들의 제약 조건 속에서 이제 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제약 조건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대안적인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의 기반 위에서 사람과 자연, 인간관계, 좋은 정치와 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이런 미래에 관한 그렇지만 오늘 그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천년이 이제 개방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이제 이런 목표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로 이제 이 MDGs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절대 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의 신장, 유아 사망률의 감소, 모성 보건,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국제사회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이제 2015년까지 공동 노력할 것을 이제 천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지구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엔 회원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 목표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이것이 이제 무슨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근데 이제 이게 2015년이 되고 새천년 개발 목표의 시한인 2015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2016년도부터 이제 또 다른 15년 동안 추구해야 할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제 탐색을 하고 여러 회원 국가들로부터 이제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제 이 17개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빈곤 종식부터 시작해서 기아 종식과 지속 가능 농업, 보건복지,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뭐 에너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또 평등,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와 정의, 제도, 파트너십, 17개에 해당하는 이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표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까지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개 목표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가 되게 된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들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7개 목표들을 이제 보면은 뭐 1번부터 이제 17번까지 빈곤 퇴치부터 파트너십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목표들을 한 4부류 정도로 이제 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류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그룹핑을 하고 있는데요. O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people과 관련되는 목표, 지구 보호를 위한, 플래닛 보호를 위한 목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 prosperity,
그 다음에 평화와 파트너십, 주로 이제 어떤 제도와 협력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피스와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OP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을 위한 목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목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 평화를 위한 목표, 파트너십에 입각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로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기반을 확립하고 평화와 제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웰빙과 역량의 정진을 통한 자유의 확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발전의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개인의 역량을 정진시켜서 그 사람의 자유를 확대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이제 보면은 이런 17개의 목표들이 이 OP, 사람, people 안에서도 연결이 되고 지구 이 안에서도 연결이 되고 번영 부분에서도 서로 연결이 되고 평화와 파트너십은 이 세 개의 P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목표와 세부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을 네트워크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수량적인 이 상관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관계도를 이제 네트워크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고 그냥 UN SDG에서의 이제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이 문장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시켜 놓은 그런 네트워크 도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목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목표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들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목표 하위에 있는 세부 목표들이 또 다른 이 목표의 하위 목표들, 세부 목표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해양 생태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고 또 뭐 불평등의 완화라고 하는 것이 뭐 건강의 이론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뭐 산업 인프라하고 다 연결이 이제 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17개의 목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역시 UN SDG의 그 목표와 세부 목표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 밀접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에너지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물과 위생도 에너지와 관련이 될 수가 있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과도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17번의 이행수단으로서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포용성, 공정, 뭐 이런 두 개의 P, 이 파트너십과 이제 피스, 이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또는 수단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수단과 어떤 거버넌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과 지구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제 상생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의 역량의 발전은 또 지구의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지구 생태계 보존은 사람들의 어떤 웰빙이라든지 역량의 발전에 훨씬 더 또 긍정적인 역할을 주게 될 것이고, 사람 역량과 사람들의 교육의 정진, 또 웰빙, 건강, 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든지 또는 그 건강한 먹거리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고, 경제적인 번영은 사람들의 역량을 개선시키는데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큰 P들 간에만 이런 이 상호 상생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사람 P에 보면은 빈곤 퇴치, 건강의료복지, 성평등, 교육, 기아 해결과 식량, 농업.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 교육이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빈곤 퇴치, 기아 해결, 식량과 농업의 정산, 또 성평등을 이루게 되고, 성평등은 또 건강과 의료복지, 빈곤 퇴치에 이제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이 이 각각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서로 전체를 다 상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개입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플래닛에 이제 물과 위생, 육상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 SCP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생태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입 지점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된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번영도 보면 이 안에 불평등의 제거, 산업혁신과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산업혁신과 인프라,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이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개입 지점이 이제 된다. 왜냐하면은 산업혁신과 인프라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고, 지속 가능 도시와 공동체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이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혁신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이제 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뿜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산업혁신과 인프라 혁신을 가지고 와서 이 지속적인 상생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OP와 OP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씩의 구체적인 목표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목표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세부 목표들이 있어서 이 세부 목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상위에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SDSN이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 이 Solution Network라는 이런 국제 기구가 연구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회원 국가의 SDGs 그 진척의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요. 뭐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올해 거도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업데이트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2019년도 평가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빨간색은 상당히 이제 이 각 개별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의 달성 거리가 굉장히 멀다. 아직 한참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표시이고, 이 색이 연해질수록 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달성을 이미 하고 있다는, 확실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달성이 아직 굉장히 힘든 이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여러분들 젠더 이퀄리티 같은 부분들이나, 그죠? 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클라이밋 액션 같은 부분들,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그 파트너십, 그 파트너십 이제 그 참여에 상당히 이제 약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 이제 그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주로 이제 북부 쪽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이제 내고 있는 모습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직까지 그 추가적인 그 연도들이 조금 더 지나가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평가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SDG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